일단 아직까지는 저항을 못 넘기고 있죠. 그래서 71.8에서 72.9K, 정확히 73K 부분까지도 저항이긴 합니다. 기존에 저항받았던 구간이고 또 직전에 이탈하고 넘기기 전에는 강한 저항으로 좀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주말 전체 거래량을 좀 보면은 아직까지는 거래량 감소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소음은 좀 있었죠.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한번 단기적으로 좀 나타났고 이후에 눌려서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인가, 돌파를 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이런 미미한 움직임이 좀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구간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긴 할 거거든요. 저항 구간에. 그래서 직전보다 매도세가 좀 증가되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둔화돼서 매수 유입으로 좀 넘어가는지 체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두 번째로 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할 거거든요. 지금 움직임 보면요, 펀딩비 전체 다 음수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음수가 좀 강하게 쌓이고 있거든요. 롱보다 숏 포지션 누적이 좀 더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후에 올라왔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매도를 많이 보는 거죠. 아니면은 올라올 때마다 이제 해칭 숏을 오픈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펀딩비 음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약간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급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로만 봤을 때 숏 커버링의 움직임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이 변동성 지수 DVOL 좀 보면요,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긴 합니다. 이 80%까지 올라갔어요. DVOL이 원래 보통 60% 정도 도달을 하면은 좀 유의미한 변곡이 잡히거든요. 그럼 과거에 80%까지 올라갔을 때는 한번 볼까요? 여기거든요. 여기 고점이죠. 여기 이때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상승에 올라가다가 유의미한 조정이 좀 시작됐어요. 이 큰 변곡. 근데 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80%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거든요. 최근 저점 찍은 게.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높은 확률로 변곡이 잡혔다. 이런 변곡이, 유의미한 변곡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조정 추세가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죠. 그래서 얘도 당분간은 뭐 횡보 추세를 하던 단기 되돌림을 나오던 유의미한 변곡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이 잡혔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고, 저점이 내려오더라도 유의미한 수급 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구간이긴 합니다. 60K가. 비트만 오르고 알트들은 왜 떨어지나요? 도미를 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인이 도미넌스를 끌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미가 움직이면은 알트코인들은 비교적 약세의 흐름이 좀 나오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기타 알트코인들에게 유입이 됐던 이 자금들이 빠질 때요, 비트코인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기타 알트코인들은 도미넌스는 내려가는, 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도미넌스, 기타 알트코인들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고 좀 주의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비트가 다시 도미를 끌고 움직이면은요, 얘네가 결국 피해를 가장 크게 봐요. 도미넌스는 올라가는데 만약에 가격이 순간적으로 빠졌을 때 도미는 끌고, 그럼 얘네가 순간적으로 푹 빠지거든요. 자금 자체가 이탈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페닉셀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했던 기타 알트코인들이 비교적 짧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는 경향, 크게 반응하는 그런 화들짝 놀라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요, 여기 구간입니다. 2100달러에서 2000달러 구간이 유의미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 유입도 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저가 매수 유입이. 근데 반대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좀 체크를 드렸었죠. 여기가 이더리움 생명선이다. 이 생명선. 이 구간이 깨지면은 1700달러까지 열리고, 그때 당시에 1300달러까지 깨지나요? 한 번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1300까지 다이렉트로 깨지는 것보다 이 구간이 깨졌을 때는 1700까지 열리고 1700이 지지받으면은 다시 여기 구간이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일봉 종가가 이런 구간이죠. 2100달러 이상에서 일봉 종가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디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2700달러 구간까지 열립니다. 왜냐면 기존에 과거의 가격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2100달러 구간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을 때는요, 다시 1700달러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지금 이 60K가 단기 변곡으로 잡히긴 했습니다. 이 거래량이랑 반등세 10,000불 이상 올라간 거 보면요, 단기 변곡으로 형성이 됐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가 저점이 잡혔으면 지금 또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바닥 확인을 좀 할 거느냐 라는 게 좀 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직 여기 단기 고점을 못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눌림목 전략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할 건데요, 종가 체크를 하면서요. 만약에 바닥 체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현물로 천천히 매집을 할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매집을 할 거냐면요, 여기까지죠. 이 50K 구간까지는 매수를 받을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려와서 자리를 준다라고 한다면, 받고 50K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이탈을 명확하게 확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다 리스크 관리할 겁니다. 왜냐면 50K가 심리적인 부분, 50K가 이탈되면요,
있잖아요. 그 아래로는 지켜줄 매물이 있긴 한데 더 부정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매매를 할 거고, 저는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이탈하면 하고, 그게 스탑 헌팅일 지언정 무조건 이제 기준 이탈은 칼같이 그냥 손절을 해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고 먼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되돌림만 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내려오면은 좀 전체 매수 다 받을 거고, 선물 현물.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간다면은 움직임 보고 눌림목 대응할 거예요. 눌림목. 그리고 위에서는요, 당연히 위에 중요 구간들에서 쇼 포지션 잡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롱 추세가 아니라 쇼 추세잖아요. 오름쇼 전략은 메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매수를 잘 하더라도, 이런 거에서 매수를 잘 했더라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요, 구간마다 줄 때 먹는 선제적 수익 확보해 가면서 안전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를, 무너진 구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짧게 대응을 할 거고, 만약에 이런 구조를 회복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매수 전략 가져가야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아래쪽에서 매수 대응을 했더라도 올라왔을 때 짧게 대응을 하자. 길게 욕심 부리지 말자. 반면에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들 도달을 한다면은 큰 변곡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숏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숏은 잡자라고 이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고민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런 흐름 시나리오,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두 개 다 열어두고 내가 전략대로 정해둔 그 기준에 도달을 했을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또 어디서 리스크 관리를 할지, 그걸 먼저 고민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겁니다.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확률과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알고 모르고는 확률과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작은 차이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맑다라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맑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거나 흐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만약에 날씨가 계속해서 맑았다면 어떨까요? 내일도 맑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겠죠. 이 기술적 분석도 이거랑 똑같아요. 확신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라고 확신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요, 이런 확률과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일 비가 오길 바라면서 내가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제발 비와주세요 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랑, 최근 날씨와 바람, 기온, 습도를 보고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간절히 바랬지만 비가 오지 않을 경우와 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지만 결과가 틀린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너짐 자체가 틀립니다. 무너짐의 질 자체가. 그러니까 열심히 제발 비가 내리게 와주세요, 비가 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던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이유 없이 하늘을 탓하겠죠. 하늘도 무심하지. 근데 후자는 내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내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실력과 성장을 기르는데 큰 차이를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의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